에너지 대란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금리 인상이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좀 길게 보고 당연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는 지금 좀 어떤 걸 정리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어떤 주식 팔아라 안 좋다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주주분들이.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게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한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상이라든지 에너지 대란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제한은 있으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나긴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끝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금리 인상이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굳이 한다면은 보험주, 거기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긴 하거든요. 이게 운용 수익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올해 아무튼 간에 좀 그런 이슈 때문에 잘 버티고 흐름이 좋았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거기서 돈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약간 무슨 가스 이런 업체들 있죠. 이런 업체들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주식은 좀 짧게. 이거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고 계속 주식을 사고만 있다라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려 있다라는. 좋다고 말하지 않는 거는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역시 그렇게 그쪽으로 활용하면 활용하는 된다는. 혹시나 그럼 지금 굉장히 싸 보여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될 만한 주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이런 게 좀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거는 제가 한 1, 2개월 전에 콘텐츠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키워드는 그런 거였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싼 종목 내지는 그 수준에 거래되는 종목, 그런 것들 키워드로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기준은 뭐였냐면은 PBR 관점에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 판단하는 지표가 상대가치 평가법으로는 PER이 있고 PBR 그렇죠.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는데, PER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뭔가 시장이 급락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오고 했을 때는 PER이라는 지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PER인 지표. 왜냐면은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PER 20배짜리가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PBR을 보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뽑았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롯데케미칼, 그런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거의 2200, 2100이어가지고 그때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과 PBR이 좀 유사했어요.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30% 정도. 그때보다 좀 반등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한 PBR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싼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멘텀이 있느냐, 반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과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경기가 최바닥일 때, 안 좋을 때, 그때부터 반등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 반도체 그런 국제 연맹이라든지 그쪽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은 2013년, 14년? 그때 이제 사실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삼성, SK 하이닉스 주가는 오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그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가장 안 좋았죠. 반도체 경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또 올라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경기 정말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년에 안 좋고 내후년에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내년부터 오르죠, 사실. 내년 안 좋은 시기는 그럼 1, 2, 3, 4분기 중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3분기부터 좀 안 좋은 사이클에 전입을 하고, 안 좋다는 것 자체는 3분기부터 안 좋아지니까 YOY, 전년 동기 대비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고 하반기부터 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반기까지도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좀 조정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싸다, 그만큼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2019년 정도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빠진 건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AI, 자율주행, 반도체, 클라우드 등등, 반도체가 안 들어간 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보다 수요가 늘면 늘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좀 길게 보고 당연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삼성그룹의 IT 하드웨어 부품이라든지 그런 핵심 모듈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반도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죠. 반도체 안 좋은 이유가 스마트폰 수요 감소, 그다음 PC 수요 감소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서버인데 서버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안 좋아진 건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IT 하드기기 뭐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기도 안 좋았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수요 회복되고 PC 수요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 부분에서 이제 기저효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테슬라에도 뭐 카메라 모듈 납품한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지 않을까 길게 본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제 전장사업부 그게 이제 연간 기준으로 올해 처음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9년이 아닌가? 한 7, 8년?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전장 부분이 좀 턴 어라운드 하고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엔 그냥 가전업체 뭐 TV나 냉장고나 그런 거 만드는 업체 백색 가전 그쵸 뭐 홈 어플라이언스 이런 업체였다면은 이 전장 업체로 분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플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약간 좀 복잡하긴 해요. 뭐 약간 그 롯데건설 뭐 유증 이슈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살짝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진머트리얼즈 2차전 동박업체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그냥 일반적인 화학업체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슈들을 좀 잘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LG전자,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는 어쨌든 지금 좋게 보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해요. 뭐 탈세계 관점에서, 그다음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패권 전쟁 관점에서 이제 뭐 반도체 팹도 많이 건설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유럽에도 공장을 짓고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일본에도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왜냐면은 공장 하나, 팹 하나 건설하는데 몇 조 원이 들어가니까 가동률이 낮아지면 감가상각비는 그대로거든요. 이익이 막 팍팍 깎여요. 그렇죠. SK하이닉스 올해 아마 실적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정확히 몇 조 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000억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90몇 %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감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동률이 낮아지고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익이 확확 꺾이는 거예요. 근데 1,000억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안 좋아지면 적자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고정비 비중이 크다. 근데 글로벌 팹에다가 이렇게 다 공장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인건비 저렴한 중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한 다음에 가동률 100% 풀로 돌리면은 이익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최고죠. 근데 이 글로벌, 게다가 인건비도 비싸. 유럽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다 팹을 여러 개 건설을 한 다음에 반도체 생산을 한다. 물론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늘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럼 초반 같은 경우에는 팹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으면 가동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익률이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해버리는 그렇죠. 어차피 주가는 이익의 함수잖아요. 크게 본다면은.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탈세계화 관점에서 팹들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되고 뭐 리쇼어링 뭐 이런 관점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건데 발생은 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팹을 짓고 그 다음에 인건비 뭐 상승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물가도 좀 고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순간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다 극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게 나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거든요. 그렇죠.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뭘 할까요? 기계로 대체하겠죠. 맞죠. 로봇.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뭐 로봇 얘기 나오고 스마트 팩토리 나오고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뭐 무인 공장 나온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업체를 운영해 보시면 다 알거든요. 비용이 많이 나고 비효율적이면 이걸 어떻게든 개선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비용이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반도체 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경쟁력이 있고 또 갑의 위치에 있는 뭐 TSMC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제 생각에는 그 엔드 제품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이쪽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용을 전가 못하면은 사실상 이익이 훼손되는 게 맞는데 그런 비용 인상분을 어느 정도 이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면서 이익의 그런 개선되는 입지를 좀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이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계화가 멈추고 탈세계화가 되고 있는데 그 밖에 뭐 경제에 미친 영향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세요? 뭐 그냥 블록화라고 하죠. 세계 경제 블록화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였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거듭나면서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싼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디플레이션에 좀 기여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큰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블록화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곳곳에 공장이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비용이 좀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좀 의례적으로 고물가라든지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시적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은 사람을 이제 많이 뽑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화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은 사실상 그 인건비로 인해서 뭔가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네. 로봇주 로봇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내년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 정도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캐즘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산업이 탄생을 해서 그게 이제 침투율 관점에서 대중화되는 그런 시점이 보급률 침투율 한 16%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 한 5%도 안 되죠 사실.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어도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협동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거의 뭐 미미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올해 또 핫하게 오른 주식들이 로봇주였을 거예요. 근데 이 주식들이 실적 내고 있고 전혀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적자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막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보급률 침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누구나 다 오르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10% 정도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차별적으로죠. 실제로 좀 실적이 나온다든지. 나오고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그런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그런 주식들이긴 한데 한 3년, 5년 정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대신에 이제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은 그때부터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살아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혹시 로봇주 중에서 그래서 괜찮게 좀 보신 회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작은 기업들밖에 없어서 좀 그럼 애매하긴 한데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도 아직 돈은 제대로 못 벌어요.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카이스트 출신들이 설립한 그런 로봇 회사인데 뭐 세계 로봇 대회 나가서 수상한 경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해서 감속기, 그다음에 뭐 모터, 그다음에 뭐 구동 제형 기기 이런 것들을 내재화한 업체예요.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펀더멘탈적으로 탄탄하다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뭐 SPG 같은 그렇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왜 가전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확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좀 작은 기업들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가 있다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로봇 업체들은 뭐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일본이 로봇 잘 만들어요. 네, 뭐 야스카와 전기라든지 그런 쪽이 로봇 잘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동화 로봇 관련해서 좀 덩치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ETF 사셔라. ETF 어떤 게 있죠? 로보가 있어요. 로보. 로보. 네, ROBO.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업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럽의 또 로봇 잘 만드는 업체, 미국 업체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좋다 그런 게 아니라 한 3년, 5년 보고 또 꾸준히 투자할 만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탈세계화 이거 되고 하면은 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 들어가야 되거든요. 탈세계화가 아니더라도 로봇으로 가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추세는 어쩔 수 없는데 더 탄력이 붙는 거죠. 네, 블록화 때문에 비용 절감 때문에. 그래서 누가 사실 뭐 제2의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될지 모르니 ETF로 투자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러시아를 좀 배제하는 흐름이잖아요. 탈세계화 관점에서.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 중국이 했던 역할을 누가 할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동남아 쪽,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글로벌 공장이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모디 총리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산업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IT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과 관련된 뭐 그 나라 해당 국가 ETF를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아마 접근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자님이 또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또 지금 12월이 딱 배당주 시즌인데 자,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배당주 투자 매력도가 있나요?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좀 아니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배당주가 이제 12월에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하는 업체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700개, 1,800개가 돼요. 매 분기 배당하는 업체가. 근데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배당하는 업체가 한 10곳? 10몇 곳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연말,
기말 배당을 하죠. 그래서 사실 12월이 배당주 시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배당 기준일이 있고 배당 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12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9월에서 10월부터 반응을 해요. 그런 배당주들은.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면은 오히려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시장의 화두가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따른 성장주가 상당히 좀 치명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금융주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기 때문에 내년에 이 매크로 환경이 변경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별로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배당을 주니까 들어간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 밖에도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 전자공시 100% 활용법이라는 책들 이제 많이 내셨는데, 네. 이제 그때랑 또 지금 더 이제 성장하셨을 테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저자님? 딱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손쉬운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국민연금의 매매 내역이 총 1년에 4번 나옵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예요. 원래는 어떤 주체라고 하더라도 상장사 지분 5% 이상 지분 보유를 하면은 네. 5영업일 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분 공시해야죠. 해야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분기 단위로 공시를 합니다. 3개월치를 몰아서 공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초, 4월 1일에서 10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렇게 매매한 내역을 한꺼번에 공시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한 100몇 개 정도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보유한 종목. 네. 그러니까 지분은 늘리거나 그런 종목 말고 신규 보유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열어보면은 그 메인 화면에 뭐 약간 보유 뭐 사유 보면 신규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5% 미만으로 들고 있다가 5% 이상으로 늘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방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상승장에선 별로예요. 왜냐면은 이미 샀고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변동성 장세였고 하락한 적이 훨씬 더 많았죠. 네. 그래서 올해 흐름 같은 걸 보면은 국민연금이 샀는데 그거보다 빠진 주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샀다 그래서 무조건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향적이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호흡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아이디어를 보고 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 최소한 3개월은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활용을 해서 네. 좀 분석을 해보고 국민연금 매수 단가랑 별 차이가 없네 라고 한다면은 좀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셨다가 네.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네. 10월 달에 3분기 매매 내역이 공시가 됐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신규 보유한 종목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 있어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었고 리노공업이 있었고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지금 사시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10월 초에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수한 단가보다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근데 지금 아마 열어보시면은 리노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괜찮은 주식들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언제라고 했죠?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오는데 1월 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는 있어요.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시장이 막 달려오는 시기에 국민연금이 4분기에 그런 종목을 매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가를 한번 보세요. 네네. 만약에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 근데 두 가지를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5% 지분 공시 신규 종목이랑 두 번째는 이제 매수 단가. 단가도 나오나요? 단가는 안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어차피 연기금 수급을 HTS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언제금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대략 주가 차트 보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평균 가격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은 제가 봤을 때 종목 발굴하는데 스트레스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그 국민연금이 한 100몇 개가 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는데 그 중에서 신규 보유한 종목들이 평균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거든요. 1년에 한 적어도 40개에서 8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또 예전에 전자공시 100% 활용법 책도 내셨으니까 이 안에서 특히 봐야 되는 거 뭐라고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연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으로 가면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결산 시점이잖아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약간 상장 폐지 유예 뭐 관련 그런 제도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결산 시즌에는 감사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한정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한정, 그쵸. 부적정,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의견 거예요. 거절. 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주식이.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영업 적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코스피 코스닥 다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50% 이상 자본 잠식.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실 뭐 사업보고서 원문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종목 클릭하면은 거기 뭐 재무제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냥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자. 애초에 사실 그 재무제표에서 그 영업이익이 빨간색 있으면 맞아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가 빼고는. 맞아요. 그게 이제 4년 연속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좀 큰일 날 수가 있구나. 그렇죠. 라고 내가 정말 테마주 매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3월 달까지는 매매하지 말자. 자, 혹시나 바닥에서 되돌리는 주식 종목 그러면 좀 발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닥에서 되돌리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딱 전환됐을 때 확 올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뭐 펀드멘탈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턴어라운드, 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 관점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이평선이 계속해서 역배열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기업이 방금 말씀하신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해당이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국민연금이 최근에 샀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그런 주식들을 잘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최근에 개인 투자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지표는 뭐가 있는지, 혹시 주식 투자 매수 타이밍 알려지는 경제 지표 뭘까요? 뭐 딱 하나를 꼽자면 금리죠, 당연히. 금리죠, 지금은. 지금은 금리고, 뭐 사실 다른 때에도 금리였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나 빨리 급등을 한 나머지 이 금리 영향이 훨씬 더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한 거는 금리가 좀 하락한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연준의 뭐 FOMC 점도표 여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물가가 둔화되네?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면서 내려가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